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6% 오른 데 이어 올여름 7에서 8%대 상승률을 기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에 경기가 후퇴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고공행진하던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8% 이상 하락하며 배럴당 $100가 무너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민생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경선 규칙 변경 문제로 내홍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은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9,000여 명으로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해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4차 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한강 하구에서 신원미상의 남자아이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낡은 고무줄 반바지 차림이었는데 경찰은 최근 폭우가 내렸던 북한에서 떠내려왔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무더위 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의 한 끼를 해결해주던 학교 식당들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는 올해 한 차례 가격을 올렸는데도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세종대학교 학생식당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 마트나 시장 같은 데서 물가 상황을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 학교 식당도 힘들긴 마찬가지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세종대학교 학생식당은 값도 값이지만 맛까지 있어 착한 가성비 식당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대표 메뉴 중 하나인 육회 비빔밥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간 우둔살의 경우 가격이 최대 20%까지 올랐고요. 상추 같은 채소의 경우 값이 80% 넘게 오른 것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학기 초 한 번 500원 정도 가격을 인상했지만 역부족이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었는데요.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식자재 가격이 지금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은 40에서 50%였는데 현재는 지금 50에서 60%까지 인상된 상황이고요. 일부 항목 같은 경우는 거의 70%까지 올라서 현재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채소부터 고기, 튀김류까지 모든 것이 올랐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었는데요. 주머니가 가벼운 학생들을 생각하면 재료값이 오른 만큼 가격을 마냥 올릴 수도 없어 고민이 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식당을 찾는 발길까지 줄어 학식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재료값이 음식값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학식의 특성상 많이 팔아야 겨우 생존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19년 하루 2,400그릇 정도였던 학식 판매량이 지금은 하루 1,400그릇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미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줄어 직격탄을 맞은 착한 학식이 이번엔 이어지는 물가 상승 영향에 두 번 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대학교 학생식당에서 YTN 김철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6%대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7%에 육박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나오는 가운데 고물가가 이어지며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것이라는 위기감도 커졌습니다. 보도에 권남기 기자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첫 6%대 물가. 숨 돌릴 새도 없이 7% 돌파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상승 속도를 유지한다면은 7%대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까지만 해도 3%대였지만 단 넉 달 만에 6%대로 급등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물가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물가를 순식간에 끌어올린 주범인 석유와 곡물 가격이 진정될 기미는 보이질 않고 전체 산업과 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와 가스 요금은 이번 달부터 본격 인상됐습니다. 비교적 보수적인 OECD마저 내년 1분기 국제유가를
지금보다 15% 정도 높은 130달러 선으로 내다봤고 3분기 곡물 수입 가격은 직전 분기보다 10% 이상 뛸 전망입니다. 여기에 전통적으로 물가에 취약한 여름철 농축산물 가격이 요동치고 외식과 함께 여행이나 여가 수요도 회복하며 물가 상승을 부채질합니다. 고점은 제 생각에도 6% 후반이 아마 가장 높은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게 최근에 환율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흐름이 지금 수준보다 더 올라가면 7%대도 걱정은 고물가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한 고금리가 소비와 투자 여력을 줄이며 성장의 발목을 잡을 거란 우려 속에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겹치는 최악의 상황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도 더욱 커졌습니다. 물가 대응을 잘못해서 고물가를 계속 용인하게 되버리면 내년부터는 이제 경기 침체라든지 둔화와 맞물려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빠르게 물가 기대 심리를 좀 낮추는 것이 이미 유류세를 최대 한도로 내리는 등 정부 대책은 사실상 한계를 드러낸 가운데 계속되는 고물가와 뒤따를 금리 인상으로 서민 경제 부담은 갈수록 커지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공포가 고조되면서 고공행진하던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달러화 초강세에 국제 금값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8.2% 떨어진 99.5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배럴당 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 5월 11일 이후 거의 2달 만입니다. 런던 아이스 선물거래소의 9월물 브렌트유는 배럴당 9.5% 급락한 102.77달러로 5월 10일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경기 침체 또는 둔화로 에너지 수요가 함께 위축될 것이란 전망에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한때 갤런당 5달러를 돌파했던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도 최근 4.80달러로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도 경기 침체 우려와 미국 달러화 초강세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2.1% 떨어지면서 1,800달러 선이 무너졌고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9월 인도분 은도 2.8% 급락해 지난 2020년 7월 이후 거의 2년 만에 최저가로 마감했습니다. 유로화 대비 달러 가치가 2002년 11월 이후 거의 20년 만에 최고로 치솟으면서 달러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을 끌어내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은 보고서에서 경기 침체가 초래될 경우 브렌트유가 올해 연말까지 배럴당 65달러 선까지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와 기아, 포드,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혼다 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29개 차종 24만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차량은 조립 불량이나 설계 오류 등으로 리콜 대상이 됐는데 각 제작 판매사의 공식 서비스 센터 등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2만 명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해서 분만이나 투석 등 특수 환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적정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먼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추이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19,371명입니다. 어제보다 1,200여 명 늘어 이틀 연속 10,000명대 후반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해선 8,900여 명, 2주 전과 비교해선 10,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수요일 기준으로 지난 5월 넷째 주 이후 4주 만에 최고치입니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유행세가 다소 증가하거나 감소한 흐름이 반복될 거로 예상했는데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면서 재유행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은 당초 재유행 시기를 늦가을이나 겨울로 예상했는데요. 지금 추세라면 이보다 훨씬 앞당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당국은 여름철 활동량이 증가하고 전파력이 빠르면서 면역 회피 가능성이 높은 BA.5 변이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는 점, 여기에 면역력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들어 예측을 상회하는 수준의 재확산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재유행 대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분만이나 투석 등 특수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고 격리 병상이 가득 찰 경우 일반 병상에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응급실 운영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백신 접종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는데요. 특히 4차 접종 대상자인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속히 접종을 마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제선 항공편 증설이후 입국자가 늘면서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어제보다 53명 늘어난 224명으로 13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 줄어 61명, 하루 새 숨진 환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4,583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은행들이 예금 금리는 조금만 올리면서 대출이자는 빠르게 인상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은행의 금리 정보 공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예대 마진을 줄이도록 경쟁을 더 붙여서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네, 조태현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금리 정보 공시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현재 은행들은 예대금리차를 자체적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개별 공시라 은행끼리 비교하기가 어렵고 공시 주기가 길다는 게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가 이런 금리 정보 공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번 달 정보부터는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웹사이트를 통해 비교 공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시 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매달 은행별 대출금리 정보를 알리고 있는데 이거는 은행 자체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5단계로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일반 소비자가 더 이해하기 쉽게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로 바꿔서 공개하게 됩니다. 예금금리 역시 지금처럼 기본금리와 최고 우대금리를 공시하는 것에 더해 평균금리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네, 금리를 산정하는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고요? 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대출금리의 규정을 준수하고는 있지만 일부 투명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대출금리는 종류에 따라서 원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기준이 되는 금리도 실제 상황을 더 확실하게 반영하는 지표로 바꾼다는 방식입니다. 예금금리의 산정 방식도 바뀝니다. 예금금리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는 방식인데요. 시장금리가 변해도 기본금리는 유지하면서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장금리의 변화를 기본금리에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소득과 같은 금융조건이 달라졌을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 제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 있다는 설명은 의무 규정이지만 은행별로 운영 실적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은행별로 금리 인하 요구권의 운영 실적을 반년에 한 번씩 공개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리 정보 공시는 바로 관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리 산정체계 정비 같은 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경기지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어제 한강 하구에서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발견 당시에 이 아동은 낡은 고무줄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폭우가 내린 북한에서 떠내려왔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어제 발견된 남자아이 시신은 나이가 초등학생 정도로 보인다고요? 네, 시신은 남자아이로 나이는 10살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정오쯤 경기 김포시 하성면 전류리 포구 앞 한강에 시신 한 구가 떠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어민인데요. 포구가 군사분계선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어민은 해병대 초소에 즉각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이는 상의는 입고 있지 않았고 빨간 반바지만 걸친 상태였습니다. 과학수사팀이 시신을 맨눈으로 검시했을 땐 얼굴을 비롯한 몸 부위에 부패가 진행됐지만 멍과 같은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문을 채취해보려 했지만 이미 상당 부분 탈락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전국 실종아동을 상대로 대조에 들어갔습니다. 13살까지 나이대를 넓혀서 찾고 있는데 아직 일치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DNA가 확인되면 실종아동들과 대조해볼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시신이 북한에서 떠내려온 걸 수도 있다고요. 네, 최근 장마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북한에 폭우가 집중됐는데요. 경찰은 이 시신이 북한에서 호우 피해를 입고 떠밀려왔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파주시 등 접경 지역 부근에선 북한에서 내려온 시신이 종종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옷에 달린 배지나 상표를 통해 북한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남아 시신은 빨간 바지만 입은 상태였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반바지엔 상표나 혼용률이 적힌 라벨 등은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바지가 낡은 데다 고무줄로 돼 있어 국내에선 쉽게 보지 못한 디자인인 점에 주목했는데요. 경찰은 국과수에 섬유 감정을 의뢰하고 한국의류산업협회에 우리나라 옷이 맞는지 자문할 계획입니다. 또 시신 발견 장소의 조류나 해류 방향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다만 경찰은 아동학대 등 범죄 가능성도 모두 열어두고 시신의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편의점 점주들이 밤에는 상품 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물가는 치솟고 최저임금까지 오르면서 버틸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국 편의점 가맹점협회 계상혁 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협회가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 편의점 가맹점협회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실까요? 저희 전편협은요, 편의점 빅4라고 불리는 뭐 세븐일레븐, GS, CU, 이마트, 예. 각사의 경영주 협의회가 모인 단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성명서를 내셨어요. 요구사항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설명을 해주실까요? 첫 번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을 요구했고요. 심야 할증 제도를 요구했고, 네. 정부한테는 담배가게에 붙어있는 세금 부분의 수수료를 정부가 부담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고요. 그리고 본사한테는 상생안을 마련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것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게 심야 할증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대안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이거를 좀 추진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어떻게 보면 배수의 진이거든요. 예. 정부나 본사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요구하겠다는 취지고요. 또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야간에 수익이 나는 점포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24시간 무조건 해야 되는데 네. 야간 근무자 구하기도 힘들고 수익도 적자니 최소한의 점주님들을 위한 보호 제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증 제도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구상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예, 심야 시간을 가맹법에 규정한 게 01시부터 06시거든요. 예. 장사가 제일 안 되는 시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시간에 최소한 3%에서 5%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24시간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 본사와의 계약 관계인 건가요? 그렇죠, 계약 관계입니다. 아. 그리고 편의점을 운영하면 힘들면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야간에 또 돈을 버는 점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어떻게 하자 이렇게 정하기 힘들어요. 예. 야간 장사되고 낮에 장사하는 점포도 꽤 많이 있거든요. 예. 아마 이 소식을 처음으로 지금 접하시는 분들은 좀 적지 않이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예. 저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게 달가운 소식이 아닌 것도 예. 사실인데 이런 반발을 물론 예상을 하셨을 거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명을 내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코로나로 정부가 지금 힘들다고 저희 돈을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손실보상금에 돈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최저임금이 올해는 동결될 줄 알았어요. 최소한 1% 정도 이렇게 좀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예. 최악의 상황인데도 지금 5%를 인상했다는 거는 굉장한 충격이죠, 저희한테는. 왜냐하면 내년엔 더 오를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게 계산을 잠깐 해보면 네. 점포당 한 월 4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이 생겨요. 그럼 연으로 따지면 500만 원 정도거든요. 예. 그럼 앵커님들 월급에서 내년 연봉 500이 삭감된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회사 다니면 안 나시잖아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년에는 500이 삭감되고 그 후년에는 또 700이, 1000이 이렇게 삭감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편의점 사장님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의 생각은 뭐 어느 정도 수입이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형편이 어떻습니까? 뭐 저희 점포가 장사가 잘 되는 점포였는데요. 예. 뭐 역 주변에 있거든요. 예.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제가 적금이나 적금은 다 깼고요. 예. 애들 보험이나 보험은 다 깨고 뭐 월세, 뭐 카드 대출, 모든 대출을 다 받으면서 버텼거든요. 3년을. 최악의 경우예요. 지금 뭐 진짜 뭐 힘드신 분들 많겠지만 예. 대부분 자영업자들 지금 최악의 순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더 힘든데 최저임금까지 올린다고 하니까 또 미래가 더 무서워진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그러면 운영을 아르바이트를 어느 정도 쓰고 계십니까? 운영하시는데? 지금은 뭐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녀가 3명인데 예. 자녀 3명이 자식들이 다 나와서 일을 하고요. 근무자를 정리하고 예. 저까지 4명이 일을 하고요. 야간 근무자 1명과 주말 근무자 2명 쓰고 있습니다. 예. 그전에는 제가 한 6명씩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면 점주님들이 그만큼 근무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주로 최저임금 오른 것만큼 편의점 점주들 매출이 그러니까 수익이 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러려면 몸으로 때워야 되니까 계속 근무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의 뭐 저녁에 있는 삶을 원하잖아요. 편의점주는 저녁도 없고 주말도 없고 명절도 없는 삶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야근 그 심야 근무 같은 경우는 점주들이 직접 한다는 얘기도 많던데 맞습니까? 뭐 부부가 12시간씩 맞교대하는 점주님도 제가 뵀고요. 12시간 12시간씩 근무하시고 그리고 또 심야 시간 그 근무자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구하다 못 구해서 점주 직접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예. 그 인건비 부담이 크니까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죠. 예. 저랑 사전에 이제 인터뷰를 조율하실 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야간에 매출이 안 나오고 근데 야간 근무자한테 줘야 하는 돈은 한 월 300~400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산출이 어느 정도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최저임금을 지금 뭐 내년에 9,620원 나왔잖아요. 예. 거기다가 주유수당 20%를 더하면 11,540원 정도 돼요. 예. 거기다가 또 저희는 4대 보험료를 또 내야 돼 의무적으로 예. 강제거든요. 4대 보험료 내고 퇴직금 따지면 13,000원 비슷하게 돈이 나와요. 13,000원 곱하기 뭐 10시간, 뭐 11시간 계산하시면 300만 원 이상 나오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식대도 지급해야 되고 예. 야간 근무자는 또 최저임금보다 더 주는 경우가 많아요. 구하기 힘들어서. 예. 그래서 뭐 350, 400 정도는 뭐 거의 다 내야 되는 거죠. 예. 뭐 지금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편의점 매출은 또 늘지 않아서 인건비 어떤 보조 차원에서 심야 할증이라도 붙여야 한다. 그렇죠. 라는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그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이게 결국에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인가요? 지금 최저임금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공익위원이 결정하시는데 공익위원분들 대부분 제가 만나 뵀는데 다 교수님들이세요. 그럼 교수님들은 다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럼 노조 대표 월급 받는 분, 공익위원 월급 받는 분, 사용자 대표만 월급 주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18대 9로 싸워야 되니까 기울어진 경기장에서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니까 그래서 항상 이게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죠. 그런데 반대로요. 최저임금을 정해도 아직까지도 편의점에서 그만큼 받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만큼 올려야 되는데 그걸 과도하게 올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 입장을 고려해서도 이걸 정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이 구조가 편의점이 어쨌든 말씀하신 빅4가 지금 사실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탓도 있지 않습니까? 어때요? 그렇죠. 지금 가맹 본사는 매출이 지금 사상 최대의 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지금 연일 뭐 코로나 시국에도 뭐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점주님들 매출은 뭐 최악이니까 그런 문제는 있죠. 알겠습니다. 이게 또 앞서 요구하신 부분은 본사와 얘기가 또 돼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상생할 방안을 찾는 건데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지금 뭐 영업이익을 나눠요. 모든 편의점 브랜드는 가맹점주하고 영업이익을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익을 나누는 것만큼 상생이라고 하면 점주님들의 고통도 함께 나눠서 뭐 자기가 번 거의 일부는 어차피 점주들이 벌어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점주를 위해서 다시 사용하라 이거죠. 예. 힘들어진 상황이니까 가면보서도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고 점주님들과 함께 사는 방법을 뭐 만들어서 발표해야 되겠죠. 대기업인 만큼. 예. 지금 협의를 시작을 하셨습니까? 어때요? 저희가 어제 회의 결과 나온 거고 이제 협의를 요청해야죠. 앞으로 하실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 경제 상황 길어지고 어려운 경제 상황 좀 길어지고 심각해지면서 자영업자분들이 좀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편의점이라는 단어에 좀 가려져서 좀 억울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실 말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 출연하고 텔레비 출연하고 하면 댓글이 있어요. 예. 힘들면 때려쳐라. 누가 하라 그랬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월급쟁이 분들은 사표 쓰면 그만인데요. 편의점주들은 건물주하고 임차 관계가 계약 기간이 있잖아요. 예. 그걸 해결해야 되고요. 본사하고도 가맹 계약이 있어요. 예. 그게 그냥 내일 안 해 그런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심정이 있어요. 그걸 모르고 힘들면 그만두든가 뭐 이렇게 말하면 저희 너무 힘들죠. 실제로 좀 항의 전화 같은 것도 많이 받으십니까? 예, 뭐 항의 전화 아마 여기도 출연하면 예. 저희 사무실 여직원이 막 울면서 전화 못 받겠다고 성역하신 분들도 많고 예. 뭐 댓글은 제가 아예 보질 않고요. 예. 뭐 제 핸드폰으로도 굉장히 많이 항의 전화 옵니다. 예. 사실 이 최저임금 결정된 이후에 이런 성명을 발표하시긴 했는데 그 본사와의 가맹 관계에서 좀 개선할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뭐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뭐 배분율을 갑자기 바꿔라. 뭐 이걸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계약을 저희가 어떻게 바꾸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제 가면 본사가 최저임금 오른 그 인상분을 가지고 점주님들하고 같이 쉐어하는 부분, 뭐 이거를 좀 함께 고민을 한다면 예. 뭐 점주도 살고 본사도 사는 그런 좋은 그림이 되겠죠. 예. 있습니다. 앞서 뭐 항의 전화도 많이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충분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야 할증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건 그만큼 또 편의점 업계도 어렵다라는 거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나오신 거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국 편의점 가맹점 협회 계상혁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너무 낮게 결정됐다며 이의 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5%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결정에 대해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 어렵다며 오는 8일 최임위에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이의 신청을 하는 건 3년 만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심의가 근로자의 생계비와 물가 폭등 등 현재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 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졸속 처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사용한 산식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결정 기준에 위배되는 것인데 앞으로도 이 산식을 이용하겠다는 것은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와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학생들이 학내 청소 노동자들의 집회가 너무 시끄러워 고통받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낸 등록금으로 청소 노동자가 한 달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에 이르는 월급을 받는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사실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청소 노동자들의 요구는 최저임금 수준인 시급을 400원 올리고 샤워실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학교 측이 넉 달째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꽹과리가 등장했습니다. 학생 3명은 이 집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받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3명의 청구액을 합치면 640만 원에 이릅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고 논란이 커지자 학생 한 명이 학내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300에서 400만 원에 이르는 청소노동자 월급을 고려하면 자신이 청구한 배상액이 크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학 청소노동자들은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속연수와 관계없이 매달 모두가 같은 돈을 받습니다. 지난 5월 명세서를 보면 208만 2천 원이 찍혀 있습니다. 세금과 고용보험료 등을 떼고 난 실수령액은 194만 7천 원.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청소노동자 1명을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대학 측의 비용까지 모두 합쳐도 300만 원 안팎입니다.
따라서 청소노동자 월급이 300에서 400만 원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집회를 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와서 음료수도 사다 주고 바카스도 사다 주고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다고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아 지지하는 학생들이요. 실제로 학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음을 모은 연세대 학생들은 현재까지 3,000명에 이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전한 소식입니다. 전당대회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과 관련한 의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당 대표 예비 경선은 중앙위 70%, 국민 여론조사 30% 반영하고 최고위 예비 경선에서는 중앙위원회 경선만으로 컷오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이 됐습니다. 최고위원을 뽑는 데 있어서 지역의 다양성을 도입하기로 비대위가 논의한 권역별 투표 제도는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스스로 철회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같은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전당대회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과 관련한 의결 내용입니다. 당 대표 예비 경선은 중앙위 7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고 최고위 예비 경선에서는 중앙위원회 경선만으로 컷오프를 결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잠시 뒤에 정리가 되는 대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으니까요. 여름철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는 전국 내륙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지역 간 간수 편차가 크게 나겠고 기습적으로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2도, 대전 34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중북부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남부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장마가 잠시 쉬어가면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다시 전국에 집중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역을 하루 앞둔 해군 병사가 전우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전역을 축하한다는 명분이었는데 2시간 동안 이어진 구타에 어깨 인대까지 끊어졌습니다. 군 당국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해군에서 전역한 22살 A씨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습니다. 오른쪽 팔을 올려보지만 완전히 펴지지도 않습니다. 엉덩이와 허벅지, 팔까지 온몸에 멍이 들었고 어깨인대까지 끊어져 상해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A씨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 건 전역을 하루 앞둔 지난달 16일 밤. 강원도 동해에 있는 해군 1함대 산하부대 생활관에서 동기 4명과 후임 3명에게 이른바 전역방 명목으로 구타를 당한 겁니다. 맞긴 싫었어요. 그래도 살살 하겠지 싶었죠. 그래도 오늘 맞춰보면 내일 저녁이니까. 전역방은 전역을 앞둔 병사를 상대로 한 병역 내 오랜 부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역 전날 밤 사회로 복귀하는 걸 축하하고 헤어짐의 아쉬움도 나눈다는 의미로 후임병들이 집단으로 때리는 겁니다. 보통 장난스럽고 짧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A씨에게는 밤 10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무려 2시간 동안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병사들은 다른 내무실로 이동해 술을 못 마시는 A씨에게 몰래 들여온 술을 억지로 먹이면서 구타를 계속했습니다. 후임이 좀 가지고 있던 그 술을 꺼내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자기가 군생활 좀 잘했던 애들한테 주는 것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결국 술에 만취한 A씨가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저녁날 아침에도 깨지 못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전역방 사태가 상부에까지 보고됐고 해당 부대는 급하게 A씨 부모를 불러 상황을 설명하는 데까지 번진 겁니다. 건강하게 이제 거수경례 받고 엄마랑 이제 사진 찍고 하자라고 했었는데 그게 아니니까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냥.
해군은 폭행을 주도한 4명을 군사경찰단에 인계했고 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병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향후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간부들이 이런 전역방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암암리에 그냥 병사들끼리 하는 일종의 풍습 같은 것이라고 치부하고 가만히 두는 것이죠. 앞서 지난 2008년 육군부대에서도 전역을 앞둔 병사가 폭행을 당해 비장 절제 수술을 받는 등 전역방은 대표적인 병역 내 가혹 행위로 꼽혀왔습니다. 전역을 명분으로 때리고 음주를 강요하는 폭력적인 악습.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대전차 지뢰가 폭발한 사고에 대해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폭발한 지뢰가 한 발이 아니라 여러 발이라는 겁니다. 군 당국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뢰 탐색이 이뤄진 곳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50대 굴착기 운전자가 숨진 강원도 철원 대전차 지뢰 폭발 사고. 군 당국은 철원군 주장과 달리 사고가 발생한 곳은 사전 지뢰 탐색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철원군 요청으로 지난달 일주일간 공병대대가 지뢰 탐지 작업을 벌인 건 맞지만 사고 지점과는 15m 이상 떨어진 곳이라는 겁니다. 사고 간격이 한 1위로는 한 400m 정도, 폭은 한 25m 정도 되는데 거기서부터 한 15m 떨어진 이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사고 목격자들과 마을 주민 사이에서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현장에서 폭발한 지뢰가 한 발이 아닌 여러 발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들었거든. 3발이다 하고. 그러니까 3발인데 왜 한 발 조그만 미니 폭발이 터졌다고 나왔는지는 이해가 안 가고. 지난 2016년과 2017년 발생한 대전차 지뢰 폭발 사고와 비교해봐도 건설기계의 파손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사고 당시 30톤이 넘는 대형 굴착기가 산산조각이 나고 가장 큰 굴착기 잔해가 100m 넘는 곳까지 날아간 상황. 주변 전신주도 파손돼 일대가 정전될 정도로 폭발 위력 또한 상당했습니다. 파인 거 이런 거 보니까 한 20m에서 한 30m 정도 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게 지뢰가 한 개가 터졌는 게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폭발력이 너무 셌던 것 같아요. 해당 하천변 재해복구 사업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늪지대와 풀숲 등으로 지뢰 탐색이 제한돼 번번이 미뤄졌고 지난달에서야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이달 20일. 만약 현장에서 지뢰가 발견되면 또다시 장기간 탐지 작업을 벌여야 하는 만큼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뢰가 발견이 되면 공사를 중단시키기 때문에 혹시 작업을 하다가 지뢰가 나오면은 그걸 한 군데에 많은데요. 아니면 풀숲으로 던져버린데 3발을 이렇게 많은 거를 굴삭기가 와서 그냥 밟아버린 거 3발이라고 그러더라고.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군 당국과 철원군 모두 구체적인 입증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온 큰 변화 중에 하나, 바로 출근길에 만나는 기자들과의 대화입니다. 도어 스태핑이나 약식 회견으로 불리는 이 짧은 순간이 주목을 받았던 건 소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작한 지 불과 2달 정도 만에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화근입니다. 말을 주고받으면서 생기는 오해야 어디서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 정책에 혼선이 생기고 비판적인 여론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논란이 생기는 건 문제입니다. 대통령 발언에 대해 관계자의 해명이 필요해지고 정책을 위한 메시지도 가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국대담, 윤 대통령의 출근길 회견을 짚어보겠습니다. 출퇴근하시는 대통령이신데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뭐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임대군 비서관 대해서 당에서 조금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점이 있죠. 검찰 인사가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인적 풀 자체가 너무 좁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다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 네, 본격적으로 오늘의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서 짧게 보여드렸는데 취임 한 달 때만 해도 사실 긍정적인 평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갈수록 좀 우려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봐야죠. 예. 대통령께서 소통을 강화하시고 본인의 생각을 준비된 거 없이 형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죠. 특히 요즘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심기가 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말씀하신 내용도 좀 부적절하고 좀 많은 국민들에게 이해를 주지 못하는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데 저는 좀 더 다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네. 저러한 지금 말과 행동 속에서 최고 지도자의 감정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나 불편해. 예. 나 이 질문에 대해서 불편해. 나 좀 화가 나 있어. 나 짜증 나 있어. 이런 인식을 예. 많은 기자분들과 국민들이 저 모습에서 느끼잖아요. 예. 냉정하고 냉철하게 국민 앞에서 본인의 생각을 밝히셔야 될 텐데 예. 저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감정이 드러나는 게 문제다 네. 말씀해 주셨고 비서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선은 뭐 약식 기자회견을 자주자주 하니까 네.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모습이고 전 저 모습은 계속해서 발전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다음 대통령도 피하기 어려운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오늘은 어떤 질문이 나올까라고들 추측하면서 나오거든요. 예. 출근길에 아마 여러 가지 또 사전 보고를 드리게 될 예. 겁니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된 말씀을 압축적으로 하고 가야 되는데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을 토로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왜 저러시지? 라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 이런 말씀은 스스로 하시기가 좀 민망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인재를 찾는데 한계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좋은 사람 찾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점수 따고 들어가는 것인데 화내셨잖아요. 국민을 상대로 화내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무리 정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비정치인 대통령 윤석열의 어떤 죄송합니다만 민낯을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 이러려면 사실 안 하느니만 못하다.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많은 걱정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지금 사실 경제 많이 어려워서 이럴 때일수록 사실 대통령의 목소리 또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데 뉴스에는 사실 이런 도어 스태핑 때 했던 얘기 또 박순애 장관 이제 임명장 주면서 했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자들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네. 그 정보와 방향성을 알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없이 지금 워딩에 대한 논란만 불러일으켜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그러면 저때 정말 국민들을 좀 위로하거나 좀 재치 있게, 위트 있게, 유머 있게 좀 상황을 돌파하시면은 훨씬 더 국민의 지지를 많이 받았을 텐데 짜증나고 화나는 모습이 보여져서 저 도어 스태핑이 결국에는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대통령께서 공부를 안 하시는구나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기자들을 대하는 자리에서 오늘은 어떤 질문이 쏟아질지 주요 키워드를 사실 소통실 홍보 담당 쪽에서 이렇게 보낼 텐데 정무 쪽에서도 그렇고 그 몇 개를 이렇게 보고 나름대로 정리한 이런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뭐 즉각적인 감정적인 이런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 이것이 기자들 그 언론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네라고 쓰기 쉬운 그러면서 대통령에게는 상처가 되는 그러면서 또 대통령실 전반 운영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는 어떤 이렇게 반복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제 그 박순애 교육부 총리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야당에 공격받느라고 공격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말씀보다는 박 장관 저 논란 많은 거 알죠? 더 열심히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좀 갚아라.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채찍질로 받아들여라. 국민들께 항상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 가지면서 공직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한 짜증이 묻어나고 있다고 보여져요. 예. 좀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정말 최고의 인재들을 예. 전임 정권보다 훨씬 더 도덕성과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왜 야당과 언론은 왜 비판하지? 이렇게 남 탓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예. 그것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당 내에서도 사실 그 비판 목소리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당 내에서 예. 대통령의 이런 태도, 이런 말씀, 이런 생각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와야 건강한 여당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서로 눈치 보기 하면서 이런 말씀도 안 하고 잘못된 것도 서로 은폐하기 바쁘고 그러면 저는 점점 더 윤석열 정부 운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나마 작은 희망의 모습 이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데 이런 말씀을 불편하게 당 지도부들이 아마도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한 대변인을 향후에 예. 어떻게 뭐 보직을 또 움직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저는 여당의 미래가 암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그 박순애 교육부 장관 잘못됐죠. 아니 90년대 한참 전에 음주운전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 교장으로 퇴직하시는 분들 정부 훈장을 받는 것이 사실 관례였었는데 예. 전부 다 제외가 됐거든요. 예. 한 300여 분이. 그런데 교육부의 수장은 더 많은 사실 도덕적인 문제가 있고 만취 상태에서 음주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재판 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선고유예로 해결하고 뭐 이런 모습들은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데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야당의 비판과 언론의 비난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태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저는 국회가 현재 청문회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임명을 하지만 네. 이런 부족한 모습 채우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라는 장 교수님의 그런 말씀에 대해서 대통령이 왜 못하십니까? 저는 이런 그 비판에 대해서 나를 헐뜯으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니까 이런 말씀들이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예.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말 계셔가지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당 원내대표로서 하기 힘든 얘기를 했거든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은 국회에 나오면은 인사청문회 버금가는 수준으로 검증을 하겠다. 예. 상임위에서 이런 예. 얘기를 하셨거든요. 여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처음 원내대표 하셨을 때 쓴소리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지켜줘서 예.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예.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도 정말 젊은 청년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이런 식의 대통령의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고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권이 그래도 아직 자기 정화 기능은 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도 스태핑 예. 거기에 대해서 첨언드리면 권성동 대표께서 약속을 지키려면 청문회에서 상임위에서 청문회 버금가는 어떤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응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청문 기간이 지나고 나면 후보자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들을 안 내거든요. 예. 그리고 상임위에서 다룰 만한 내용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청문회는 아니지만 청문회 버금가게 상임위에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자료 제출이 뒷받침되면 가능하지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합니다. 네,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나토 순방 당시에 이원무 인사비서관의 부인으로 알려진 일반인이 동행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숙 여사께서 만약에 이렇게 지인을 데리고 가셨다고 그러면 온 언론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었겠죠.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보수를 받았습니까? 근데 국정농단 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개인적으로 지인을 쓰고 또 그 지인을 대동하고 다니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대통령 영부인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뭐 대통령 행사 때 보면은 뭡니까? 우리 유명한 가수. 거기도 문재인 대통령 때 보면 수시로 동원하잖아요. 그죠? BTS. BTS 수시로 해외 방문할 때마다 동원해가지고 같이 무슨 퍼포먼스도 벌이고 그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수행원이기 때문에 전용기 타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수행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국제기획행사 주관 경험이 많다. 기획 업무를 담당했다. 단순히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아니라 국제행사 전문가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 논란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상당히 부적절하죠.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좀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렇게 해명하려고 했으면 어제 해명이 나왔어야 돼요. 어제는 다른 식으로 해명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밤새도록 우리가 국민들을, 야당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방법을 짜낸 해명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이 해명조차도 좀 부적절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한방병원의 어떤 이사로 지금 등재되어 있어요. 이분이 과연 해외 경험이 많고 전시 기획 업무를 과연 잘했던 전문가인가? 아마 신상 털릴 거예요. 이제 곧 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전시기획 전문가냐라는 거고, 대통령실의 좀 해명도 부적절한 이유가 뭐냐면 스페인 마드리드 가잖아요. 영어 잘하니까 데리고 갔다고 했잖아요. 스페인 가는데 영어가 왜 필요합니까?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부적절했다. 좀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잘 살펴보겠다라고 솔직하게 해명하고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면 되지, 자꾸 억지로 해명하다 보면은요, 국민들을 좀 우습게 보나? 국민들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이미 보도가 다 났는데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해명하는 게 낫고, 저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러한 이제 대통령 순방을 할 때 어떠한 사람이 가서 사전 답사를 가고 누가 동행할 것인가, 그리고 전용기를 누가 탈 것이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비서실장의 역할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이 선발대로 간다라는 것, 그리고 비행기를 공군 1호기를 타고 귀국을 같이 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시스템이 없다라고 보여져요. 아,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건 나중에 논란이 될 것 같아. 이거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여과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누군가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 그럼 좋아. 그렇게 하자. 이거는 올바르게 대통령 모시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우려스러워요. 이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 봉하마을 갔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 이게 여론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고집을 부리는 건지. 예를 들면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가야 되겠어요 라고 하면 누가 거기다 대고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실무적으로 이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정말 꼭 데리고 가야 돼요. 가서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인 것 같고요. 하나 더 문제를 삼고 싶은 거는 해명에 대한 문제예요. 저희가 도움을 받았지만 보수나 비용 지불은 안 했습니다 이랬거든요. 갑질이죠. 아니, 도움을 받았으면 당연히 보수를 지급을 해야죠. 왜 그런 걸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해명 자체가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자막으로도 보여드렸고 녹취로도 전해드렸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BTS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건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아미 분들이 보시면 분노할 것 같아요.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BTS 같은 경우는 당시에 유엔의 공식 초청으로 해서 한류와 또 청년에 대한 연설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그 일정을 조정하는데 한국 정부가 중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유엔 행사였었고 이분들은 공군 1호기 타고 간 게 아니에요. 별도의 숙소에서 별도의 행사들을 진행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같은 반열에 놓고 마치 누구든지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는 말씀은 정말 잘못된 말씀이시고요. 공군 그 1호기에는요, 민간인들은 탑승을 안 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경제사절단 형태로 해서 특별수행원, 그래서 주요 경제단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또 상공회의소 소속이라든지 이런 분들 가시는데 이분들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별도의 비행기로 가십니다. 그리고 별도의 숙소에서 머무시고, 문재인 정부 때 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박용만 회장, 이분이 부득이하게 일정이 비행기표도 안 맞고 해서 부득이하게 공군 1호기를 탑승한 그런 뭐 한 번의 예 빼고는 사실 민간인들은 안 타요. 장, 차관 이런 분들과 수행원 중심, 그다음에 이제 언론인 이분들 이외에는 이 공군 1호기에 탑승 안 합니다. 숙소도 다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민간인을 아무리 인사비서관 부인이라고 해도 민간인을 함께 태우고 가서 사전에 답사부터 시작해서 행사 내내 주요한 역할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탄핵 들어갔을 겁니다. 예. 그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아니었습니까? 저는 분명히 탄핵 발의했을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런 만큼 이거는 국기문란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최순실 씨도 여기 있으면서 아무런 지위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 뭐 연설문 손보고 행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조언하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명의 실세가 드러난 거예요. 봉화마을 갈 때 갔던 그 모 대학 겸임교수 그 여성분, 아 이분 실세구나. 그 다음에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 아 이분 진짜 실세구나.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수많은 그 권력의 아첨에서 무엇에 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마 접근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행사는 보안 사항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래서 민간인들은 접근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보안 자료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만 거기에 접근 가능합니다. 네. 청와대에서도 주요하게 안보와 관련된 팀, 그다음에 부속실, 의전팀, 이런 소통팀 이런 정도가 미리 가서 사전에 점검하고 그다음에 그쪽 대사 또 외교부에서 그 짜놓은 일정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이렇게 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지 민간인이 끼는 경우는 아마도 이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정말 이거는 입이 10개라도 국민의 어떤 그 질타를 피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리저리 핑계 대지 마시고 잘못됐습니다. 사과를 얼른 하시고 대국민 사과하시고 새롭게 출발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실 아침에 제가 통화로 부탁을 드린 게 있어요. 청와대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전 정부에 이제 기타 수행원이라는 자격으로 순방에 같이 간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런 걸 여쭤봤는데 혹시 확인됐을까요? 1호기를 타고 간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상공회에서 박용만 회장 이분 한 분의 사례이고 그 나머지는 그야말로 그 실무에 필요한 실무단은 뭐 이제 기타 수행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실무 수행단과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요직 장차관 이런 정도만 수행원이지 그 나머지는 이제 별도의 사절단 형태로 해서 문화, 경제 이런 분들은 이제 대거 수행원들과 함께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별도의 비행기로 별도의 숙소로 별도의 일정으로 그 현장에 가서 대통령과 그분들이 함께하는 일정을 짜는 것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지 지금처럼 답사부터 시작해서 현지 일정까지 이런 사례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도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사례 아닌가 싶어요. 예, 분명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대국민 사과를 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정조사까지 요구를 했더라고요. 뭐 국정조사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국회 운영위에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윤석열 정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2달 됐으니까 뭐 이런 일 그냥 좀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제대로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께서 이분이 일 잘하는데 이분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 아무도 토를 못 따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검찰의 분위기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총장이나 윗사람이 무슨 한마디를 하면 상명하복의 문화 이런 것들이 대통령 비서실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죠. 저는 그런 사례가 이번 사례의 대표적인 예라고 보고 저는 빨리 이것을 수정하고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더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쳐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예. 이쯤 되면 제가 이게 옹호를 해야 되는데 옹호를 하지 못해서 참 저도 입장이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지만 이제 우리 복귀양 비서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만 그랬으면 뭐 탄핵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것은 좀 너무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인해서 국민의 여러 가지 질타, 야당의 질타, 언론의 비판을 좀 잘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옹호를 조금 해주셨습니다. 예. 뭐 이렇게 좀 여권의 상황이 안 좋은데 내일 이준석 대표 윤리위가 열립니다. 이준석 대표가 좀 반격을 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준비가 되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간 것도 무슨 제가 사적인 일정을 간 것처럼 공격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윤리위와 관계없이 어쨌든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 쪽에서 들어오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까? 윤리위가 이러고 있는 김에 우리가 하자라고 누가 판단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연관관계는 제가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뭐 이런 거죠. 까마귀가 날았는데 배가 떨어졌어요. 네, 일단 가장 관심이고 내일 결정이 날까요? 저는 안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내일 이준석 대표가 참석을 해서 해명과 소명을 해요. 예. 근데 당대표를 징계하겠다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바로 당일날 소명을 듣고 바로 징계를 한다? 이게 시간적으로 절차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 받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경찰 조사가 21일 날 다시 있어요. 그러니까 성접대를 했다라고 하는 김성진 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가 21일 날로 다시 예정되어 있거든요. 예. 아직 경찰 조사가 끝나지가 않았어요. 성접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준석 대표는 저는 그런 일 없었어요 예. 라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원론적인 얘기가 없는데 그것을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것 때문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너는 징계, 당원권 정지. 이것은 나중에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여건이 어렵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율 어렵고요. 떨어지고 있고요. 예. 여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대표를 징계를 하고 내쫓아내듯이 당대표 측에서 몰아내는 것이 과연 여권에 도움이 될까라는 정무적인 판단도 지도부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내일은 김철근 전 정무실장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향후 경찰 조사를 좀 두고 봅시다 라고 좀 미뤄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징계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로선. 예. 물론 성상납 받은 게 확인되면 징계를 해야죠. 예. 근데 이런 워딩은 좋지 않아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봤듯이 네. 나 쫓아내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나 아하. 같이 폭망할 거야. 이러한 접근 방법은 안 좋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아빠 나 이거 안 사주면은 나 정말 집 나가고 나 뭐 삐뚤어질 거야 이거랑 저 이거 사주시면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말 잘 듣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거랑 다르잖아요.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협박하고 뭐 땡깡 부리는 식의 저런 워딩은 결코 본인의 입장에도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얘기를 나누는 와중에 지금 자막으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에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관련한 내용입니다. 예.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하고 한국형 삼축 체계로 북핵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AI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매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이 소식은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준석 대표의 태도를 지적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사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여당 대표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접근하는 윤핵관과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의 태도, 특히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대척점에 서 있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 형국 모양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모습이 현재 여당 내에서 연출되고 있어서 이 또한 국민들의 걱정거리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사실 양 날개로 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인데 여당은 이렇게 서로 밥그릇 싸움에 치우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통령은 계속해서 인사 실패 그리고 기자들과 나누는 말씀 그리고 외국 출장과 관련해서 이런 걱정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걱정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는 상식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런 정도 논란이 있으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징계라고 하는 것은 수사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과거에 민주당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라고 권익위에서 밝혀진 이런 의원들 다 출당 조치 혹은 스스로 탈당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수사 결과가 다 마무리되고 이렇게 소명됐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시 또 재입당한 거거든요. 물론 한두 분 같은 경우는 나는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저항을 했지만 예. 대부분의 경우에 상식적인 정치적 징계에 대해서 크게 저항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사안 자체도 사실 우리가 입에 담기 좀 민망한 사안인데다가 예. 그리고 이런 혐의점을 무마하려고 했던 이런 어떤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철근 정무실장만 징계를 한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약한 비서는 징계받고 센 대표는 그냥 남아있고 그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현재 정치적 영향력이 그대로
징계를 피한다 할지라도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여당이 이런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조기에 끝냈으면 좋겠다. 저는 네. 내일 이것이 결론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 당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그런데 국민들의 걱정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여당의 도리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소장님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이제 좀 반박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징계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권익이라는 국가의 공적 기관이 판단을 내려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당에서 예. 결정하기가. 근데 이것은 특정 유튜버가 주장한 그 내용들 또한 의혹이었습니다. 의혹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네, 차례로 저희가 권익위에서도. 드릴게요. 그래도 권익이라는 국가 기관이 판정을 해줬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당에서 징계를 한 거지. 지금 이준석 대표 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유튜버가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것이 거짓말인지 아니면 사실인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치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본인은 완전히 부인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같은 말씀입니다. 네. 결단을 내리는 것이 여당과 또 국민에게 짐을 덜어주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무서워서 그러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길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국가를 생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여당이 빨리 정비를 해서 지금 집권 초기인데 윤석열 정부의 미래상 그리고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국회와 함께 손잡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비서관님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일단은 상납 의혹이 정말 확정이 되면은 당연히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아마 정치도 못할 거예요. 예. 그러한 행위를 저지르고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드러나게 되면은 계속 정치적인 영향력이라든지 입지를 다져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번 경험을 토대로 만약 이준석 대표가 위기를 넘어간다면 보다 좀 성숙된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를 하다 보면 위기가 많이 오거든요. 네. 예.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도 정치인의 하나의 숙명적인 운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대표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오후 4시 때 YTN 뉴스큐에 출연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 나올지 많이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 뉴스 중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전준희가 결정했던 안을 비대위가 뒤집었고 다시 당무위가 그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비대위의 어떤 리더십이 좀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당무위에서 당연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당대회 준비와 관련해서 사실상의 권한 상당 부분을 전준희한테 줬으면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결론을 비대위에서 내려줬어야 되는데 안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뭐 컷오프에서 30% 일반 여론조사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현재 민주당이 갖고 있는 룰이 지나치게 폐쇄적이다. 좀 개방적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문제의식 아니었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럼 이렇게 룰을 바꾸면 특정인 누구에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렇게 계산을 해서 특정 한쪽으로의 공격이 예상되니까 이제 비대위에서는 그럼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라고 이제 원칙을 지키는 모양으로 갔던 것 같은데 지금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당원들이나 국민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선 방식도 일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안고 고심에 찬 비율에 대한 어떤 결론들을 낸 것인데 그것을 전적으로 뒤집는 결론을 비대위에서 내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거보다 더 높은 차원의 당무위에서 이것은 전준희 결정이 옳다라는 결론을 낸 것이라서 저는 이것이 합리적인 어떤 그 의사결정 구조의 정당 민주주의를 어떤 확인해 가는 이런 과정 아닌가 싶습니다. 비대위에서 전준희 결정을 뒤집은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네. 그 어대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말이 있잖아요. 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재명 의원 측근들이 룰 변경에 이렇게까지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또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요. 이재명을 위한 반발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떨어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최고위원. 그렇죠. 거기서 현재 룰대로 하면은 본인들이 컷오프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반발하는 거지.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일반 여론조사를 예비 경선에서 30% 넣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컷탈락될 수 있어. 이러면은요 정치 그만하셔야죠.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거나 당내 세력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저는 이번 룰 갈등과 관련해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뭐 25% 그리고 예비경선에서 30%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 정말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30%의 일반 국민인 자기네 당을 지지하느냐, 민주당 지지자냐, 아니면 무당층이냐, 예. 이 분들만 조사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민주당을 반대해요. 그럼 예. 저한테 여론조사 오면 저 같은 일반 국민 사람의 의견은 민주당은 듣지도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정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대중정당이 돼야 되면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다 들어야지. 역선택이 위험스러워. 역선택을 하게 되면 이재명 후보가 위험해질 수 있어. 이러한 정무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다른 판단, 생각들이 들어갔다. 그래서 예. 순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것까지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비대위에서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네. 그래도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으로서의 여운을 좀 남기고 싶은 모양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피선거권, 선거권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의 일종의 보편적 원칙에 대한 문제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그런데 본인이 자격이 안 되는데 자격을 달라.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았었기 때문에 본인은 이미 선거권이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좀 억지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험이 없으셔서 그런 건가 해서 요즘 박지원 위원장의 어떤 그 말씀이나 행보를 보면 좀 안타까워요. 박지원이 상징하고 있는 변화 그리고 청년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민주당의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시너지를 좀 발휘해야 되는데 일반 정치인의 메시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나의 유리함대로 어떤 사건들을 해석하고 하는 모습들은 기존 정치와 전혀 구분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박지원이라는 희망과 미래는 상징입니다. 또 다른 박지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지금 있는 정치인들과 어떤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세상 물정은 잘 모릅니다만 이런 희망을 꿈꾸고 싶습니다. 그 틀이 민주당이라면 민주당이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인 것이고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 긍정적인 자기 메시지를 내놓으면 박수 칠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럼 룰 바꿔서 한번 참여시켜보자라는 여론들도 생길 수 있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왜 당신한테만 이런 특혜를 줘야 되지? 라는 여론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훨씬 더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오늘의 전국대담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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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제2의 창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도발에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하고 한국형 삼축 체계로 북핵의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을 주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후방 각지와 또 해외에서 맡은 바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각급 부대 지휘관을 비롯한 전 장병, 군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6회 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한 계룡대회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엄중합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커지고 있고 동북아 안보 상황의 불안전성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안보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실하게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하고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2의 장군 수준으로
국방태세 전반을 재설계하면서 국방혁신 4.0으로 과학기술 강군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이 도발할 경우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킨다는 것은 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한국형 삼축 체제를 구축하여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세계 주요 20개국 외교수장이 한자리에 모일 G20 외교장관회의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식량, 에너지 안보 대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데 현재 위기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G7과 서방의 테러 제재의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는 러시아 간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올해는 우크라이나 외교장관도 특별 초청돼서 화상으로 참여합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를 점령한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도네츠크주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법안까지 통과시켰습니다. 보도에 류재복 기자입니다. 도시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쉼없이 솟아오릅니다. 인적이 끊긴 거리에는 자동차만 폭발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달립니다. 엄청난 포격으로 도시를 초토화한 뒤 병력을 투입하는 러시아군의 새로운 전술입니다. Надеюсь на то, что мир будет, что не будут стрелять, что можно будет ездить по улице спокойно, ходить по улице спокойно, можно будет на море уехать, хотя бы так. 루한스크주를 장악한 러시아군의 공격은 이제 도네츠크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군 장비와 병력 공급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도네츠크마저 함락된다면 러시아는 돈바스 전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Мы, как и зарождались с Луганском изначально, и вместе двигаемся дальше. И территорию нашу освобождаем совместными усилиями, ну и, конечн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без которой это было бы. 참전한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러시아 하원은 나라 밖 군사작전을 지원할 물자 동원 체제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군사물자와 장비 도입, 무기 수리 등에 민간 업체를 강제로 동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30개 회원국 대사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나토 회원국은 32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스웨덴과 핀란드를 포함해 32개 회원국이 머리를 맞대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가 최종 가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회원국 의회의 비준 절차가 남았는데 6달에서 8달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카고의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도주를 위해 여장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당국은 기자회견에서 피의자인 21살 로버트 크리모 3세의 총기 난사에 대해 몇 주 전에 공격을 미리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을 위해 현장 건물로 올라간 그가 퍼레이드 관람 시민들을 향해 70여 발을 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범행 당시 크리모는 현장에서 들키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여장을 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4명 이상이 숨지거나 다친 총기 난사 사건이 올해에만 314건이 발생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비영리 연구단체 총기폭력 기록 보관소를 인용해 현지 시간 5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텍사스주 유벨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숨지는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벌어진 5월 24일 이후에도 약 한 달간 미국에서는 100건 이상의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총기 폭력 기록 보관소에 따르면 총기 난사 발생 건수는 2019년에 417건, 2020년 611건, 2021년에는 거의 700건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데 이어 내일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릴 걸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다시 폭염이, 그리고 다음 주에는 게릴라 집중호우가 예보됐습니다. 변덕스러운 여름 날씨 전망과 그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영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내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무더위에 밀려 소강 상태에 들던 장마가 다시 활성화됩니다. 기상청은 내일 북서쪽에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중북부 지방에 장마 전선이 형성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중서부 지방부터 시작돼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지역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로 최고 150mm가 넘는 호우가 예상됩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남부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동안 정말 더웠는데 더위는 좀 누그러듭니까? 네, 우선 중부지방은 확실히 무더위 기세가 한풀 누그러지겠습니다. 폭염경보가 약화하거나 주의보는 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낮 기온이 31도, 모레는 29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하지만 장맛비가 그치는 주말과 휴일에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지면서 무더위 강도가 더 심해져 온열 질환자가 늘어날 우려도 큽니다. 네, 요즘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7월 초인데도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초반에는 강력한 게릴라 호우가 예보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올여름 들어 가장 심한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이 정례 브리핑 과정 중에 다음 주 날씨에 대한 우려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남쪽에는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서쪽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우리나라 주변에 그 경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서로 길고 좁은 띠 형태의 정체전선이 만들어지는데 게릴라 호우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기상청은 이 같은 정체전선이 형성되면 시간당 50에서 최고 8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두 시간만 비가 이어져도 침수와 산사태 등 비 피해가 나타나는 수준입니다. 특히 비가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비를 쏟아부을 수 있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6월 하순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6월 하순 평균 기온이 25.7도로 평년보다 3.2도나 높아 역대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원, 춘천 등 전국 13개 지점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6월 하순부터 남쪽에서 뜨거운 성질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우리나라 부근까지 북상해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2만 명에 육박하는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9,371명으로 전날보다 1,000명 넘게 늘었습니다. 1주 전보다는 8천여 명, 2주 전보다는 만여 명이 늘어 환자 증가세가 뚜렷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 늘어난 61명으로 25일째 두 자릿수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7명으로 누적 24,583명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분만과 투석 등의 특수 병상을 확보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도 특수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진자를 위한 분만과 투석, 소아 특수병상 규모를 거점 전담병원에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응급실의 경우 운영 축소나 중단을 최소화하도록 음압격리병상 외에 일반 격리병상에서도 확진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권고안을 이달 안에 개정합니다.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이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증원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교육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비수도권 7개 권역 지방대학 총장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대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에 반대하는 성명을 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은 갑자기 취소됐고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협의회 관계자들이 모레 서울 여의도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대체됐습니다. 이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한국전쟁 당시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1980년대 최루탄 실명 피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주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비무장 민간인 29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군인과 경찰에게 집단 희생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자체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위령사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수억 원을 지원받은 업체가 알고 보니 관련 기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평가에서도 낙제점을 받아 정부 지원금을 고스란히 반납해야 할 처지였는데 어찌 된 일인지 돌연 평가 결과가 수정되면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이른바 스마트 공장 기술 개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 노하우를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를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콘텐츠 제작 기업인 A사와 생산 자동화 시스템 업체인 B사 등 3개 기업이 컨소시엄을 꾸려 지원했고 사업자로 선정돼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업 기간 2년이 지난 뒤 올해 2월 진흥원은 세 회사를 상대로 평가에 착수했는데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현장 실사 결과 이들 회사가 개발했다던 기술이 온데간데 없었던 겁니다. YTN이 확보한 평가서를 보면 이들 업체가 개발하기로 한 지식 공유 시스템은 프로그램 소스 등을 아예 확인할 수 없었다고 돼 있습니다. 또 업체가 제출한 연구 노트는 개발 과정을 보여주기보단 해당 기술에 필요한 요건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물이 제 성능을 발휘하는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진흥원은 그러면서 이들 업체에 대해 낙제에 해당하는 극히 불량 판정을 내렸습니다. 극히 불량으로 판정되면 지원받은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반납해야 하고 정부가 주관하는 다른 연구 사업 참가도 제한되는 등 강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에 세 회사는 현장 평가가 불공정했다고 반발하면서 판정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중기부나 기정원이 담당 간사나 팀장이 그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면 그분들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하지만 이의 제기에 따라 열린 진흥원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들 업체의 사업 수행 성과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정 결과는 돌연 극히 불량에서 미흡으로 완화됐습니다. 과제는 성실히 이행한 거로 보이는 만큼 극히 불량 판정은 너무 과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판정은 정말 과제를 아무것도 안 한 과제들에 대해서 극히 불량 판정을 내리는데 과제는 실패이나 그래도 성실하게 수행했다라고 해서 미흡 판정이 난 상황이었거든요.
평가 결과가 상향 조정되면서 새 업체는 정부 출연금 6억 원을 고스란히 지키고 향후 정부 사업에 계속 참가할 자격도 유지하게 됐습니다. 진흥원은 성실성의 경우 정성적인 평가 영역이라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본사를 대구로 이전합니다. 티웨이 항공이 대구의 거점 항공사 역할을 맡으면서 새로 짓는 통합신공항이 중남부권 관문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대구 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대구에서의 첫 비행을 시작한 티웨이 항공. 대구공항을 기반으로 성장한 지 8년 만에 본사를 서울에서 대구로 옮깁니다. 앞으로 대구 지역 항공 여객과 항공 물류 수요를 반영한 노선을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지역 인재 채용과 사회 공헌 활동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지원을 바탕으로 코스피 시장의 상장까지 했고요. 대구 공항 그리고 대구 시민들의 발걸음을 더욱더 편리하게 하고자 노력을 더욱더 할 겁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티웨이 항공 본사를 유치하는 데 공을 들여왔습니다. 2030년 완공 예정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거점 항공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티웨이 항공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선 개설과 운수권 확보 등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 50년 미래를 만들어줄 통합신공항의 첫 출발이 티웨이 항공사 대구 본사 이전입니다. 대구 경북을 거점으로 하는 새로운 항공사를 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항공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어졌죠. 티웨이 항공은 2019년 기준 대구공항 국제선 노선 점유율의 69.5%를 차지하고 국제 여객의 52%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적극적인 노선 개척에 힘입어 대구공항은 연간 이용객 467만 명의 국내 4대 국제공항으로 성장했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의 거점 항공사 역할을 맡아 중장거리 노선 개설과 항공 정비 사업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한국계 수학자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수학연맹은 핀란드 알토대학교에서 열린 세계 수학자 대회 시상식에서 허준이 교수와 함께 고차원에서의 케플러 추측을 해결한 우크라이나 출신의 마리나 비아조프스카 교수 등 총 4명을 올해 필즈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허준이 교수는 지난 2012년 수학계의 오랜 난제였던 로타 추측의 부분 문제인 리드 추측을 해결했으며 2018년에 로타 추측까지 해결한 업적으로 필즈상을 받았습니다. 허준이 교수는 수상 확정 뒤 YTN의 소감을 밝혀왔습니다. 허 교수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기분 좋죠? 네, 부모님이 특히 기뻐하실 생각에 저도 마음이 좋고 일단 빨리 서울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생각에 들뜬 마음도 들고 네, 젊은 학자에게 상을 주기 시작한 취지는 이제 30대 상을 줘서 이제 40대, 50대에 뭐 특별한 뭐 경제적인 욕구나 아니면 명예욕에 휘둘리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연구를 착실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준다.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상의 취지에 맞게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이제 수학을 늦게 시작하고 아주 어렸을 때는 수학에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연구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좋은 준비였던 것 같아요. 네. 얼핏 생각하면은 많이 구불구불하게 돌아온 길이었던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삶과 일상에서의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빨리 가족과 함께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다시 확립을 하고 매일매일 같이 루틴 반복하면서 연구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삶이 제가 가장 좋아하고 즐기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찜통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1.2도까지 치솟았고요. 여기에 습도도 높아서 불쾌지수가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80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은 하늘빛만 잔뜩 흐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많은 곳은 60mm 이상이 되겠고요. 지역 간 강수 편차가 크게 나겠고 기습적으로 쏟아지겠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32도, 대구 33도, 대전과 광주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고 15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도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동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에는 장마가 잠시 쉬어가면서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초반에는 올여름 들어 가장 심한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무더위와 폭우가 교차하면서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